그 전에는 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쪽이나 아니면은 요리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대학 졸업할 때쯤에 하고 싶다. 근데 어떤 뭐 특별한 계기는 지금 떠오르지가 않았는데 그때는 하여튼 그런 열망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림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 중에는 그림만한 것이 그 당시에는 내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느꼈는데요. 상황이 극사실 1세대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분위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적인 작업하는 분들도 여러 명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작업하는 거는 이제 현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의지보다는 정물화나 인물화 딱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과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작업을 했던 거랑 조금 달랐던 그런 분위기였죠. 그분들 세대보다는 더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극사실적인 요소가 더 들어간 거죠. 크게 봐서는 유럽 쪽에서는 신구상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하이퍼리얼리즘 막 이렇게 유행이 됐죠. 근데 두 가지 스타일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신구상 쪽은 이미지를 좀 많이 얘기하는 한편 하이퍼리얼리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이미지를 제거하고 중성적이고 객관적인 그 감정이 배제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작업을 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때 고민을 했던 게 그때 전부 다 현대미술 그러면 추상 표현, 추상의 일변도였어요. 지금은 뭐 단색화이죠. 그게 한참 유행이 됐는데. 그리고 또 사고의 어떤 개념도 노자, 장자, 뭐 어떤 자연간에 입각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림 속에. 그런데 한참 젊은 나이에 그런 동양적인 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당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하다못해 버스비가 있어야지 뭐 밖에 나가야 되고 뭐 그럴 정도로 생활적인 면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였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술이 현실과 또 연결시킬 수 없나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뭐 미국의 하이퍼나 뭐 이런 데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술이 현실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술적인 작업을 했을 때는 저희 가르친 선생님들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어요. 사실적으로 그리면 좀 뭔가 좀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그 환장이들이 그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다행스러운 게 나중에는 미국의 하이퍼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소개가 됐잖아요. 세계적으로 뭐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낯설게 느끼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초창기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전이 있잖아요. 국전에 구상 부분이 있고 비구상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구상에다 내기가 참고했어요. 그래갖고 비구상에다 냈는데 비구상에서 특선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저의 위치가 좀 애매모호한 초창기 때는 좀 그러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완전히 오리지널 구상도 아니고 추상도 아니고 그런 어중중한 그 중간 상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젊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좀 많았어요. 반항적인 게 좀 있으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영향은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게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아버지 영국 구경 갔을 때 리얼리즘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거는 좀 이른 나이에 깨달은 게 좀 있었죠. 이제 초기 때 작품에는 아웃사이더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콜린 윌슨이 쓴 그 뭐 아웃사이더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현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왜 아웃사이더가 되느냐는 그 물음. 그 물음이 결국은 문학적으로 주인공이 될 어떤 그 소지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현실과 존재와
그리고 작업 막 이런 것이 그때는 상황적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작품명이 일상 시리즈였는데 3시 35분이라는 작품을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3시 35분에 내가 과연 뭐하고 있나, 뭐 특별한 의미도 없이 그냥 학교 앞에서 커피를 한번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자체 여기에 굉장히 충실해보자.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보자.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인 일상의 어떤 삶에서 습관적인 나를 보는 것보다는 자각을 하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존재한다, 이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70년도) 중반 때 미대 서양화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요, 현실이 막막했어요.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렇게 그때만 해도 뭐 지금처럼 젊은 작가가 뜨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현실에 대한 어떤 막막함을 바라봤을 때 생각할 때 바로 앞에 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어떤 상황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벽을 작업하게 됐죠. 벽 다음에 이제 벽에서 조금 시야를 넓혀서 현실에 그때 관심을 더 가졌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실의 하나의 단면, 지금의 현재 그 자체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약간의 아웃사이더 시각,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보는 이렇게 거리 풍경이라든가 세상, 현실, 뭐 이런 유의 어떤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감성이라든가 뭐 어떤 내면성이 굉장히 또 결여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데서요. 그다음부터 화면을 하나의 단면으로 그리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미지를 조합시켜가지고 얘기를 만들고자 한 거죠. 그때 시계가 들어갔죠. 기차, 말, 뭐 기타 등등 여러 개가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시계라는 건 어떤 상징성이 있었어요. 문명에 대한 상징.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에는 시계 자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어떤 상징성으로 볼 때는 시계가 제일 좋다. 그리고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장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사물이 뭘까 하다가 말 같은 것도 주마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그 시간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 아니면 이렇게 사유할 수 있는 어떤 형태적인 느낌, 뭐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말 같은 것도 선호하게 됐죠. 다음에 의자 같은 작업을 많이 했죠. 그것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믹스된 어떤 상태에서 새로운 얘기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작업을 했죠. 뭐 지금은 제가 소장하고 있지 않는데 한번 7, 8m 되는 커다란 대작이었어요. 천으로 뒤덮인 어떤 그 의자와 그때는 그게 전 기억에 남아요. 제 마음하고 작품하고 동일시가 된 것 같았어요. 그때 40대 후반이었나? 근데 그 마음에 이렇게 구멍이 뚫렸는데 휑한 어떤 그런 느낌이 그 작품하고 딱 연결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건 너무 내가 애착을 갖고 기분이 좋았던 작업이었죠. 저는 이제 아날로그 식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는데 에어브러쉬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아크릴로. 그러니까 에어브러쉬 작업이라는 게 좀 가벼워요. 이렇게 좀 상업적으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화로 붓으로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그러니까 유화가 주는 거는 대상의 그 작품에 무게를 주고 품위를 주기 때문에 아크릴과 유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저희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은 모임이나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작업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재직할 때도 조교들이 저한테 연락이 제일 쉽다고 그랬어요. 핸드폰 나오기 전에는 끝나고 참 작업실에 가서 작업해야 되니까. 모든 장르가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어렵겠지만은 나름대로 또 이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한두 달 동안 쭉 하고 했는데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작품이 아닐 때가 많죠. 이건 뭐 내가 뭘 했나. 그때 한심하죠. 술 한잔 마시고도 그냥 어떤 때 안 풀릴 때가 있는데, 물론 시간 투자해가지고 좋은 작업이 나온다면 뭐 100일이 아니라 뭐 1000일도 내가 투자를 하겠어요. 근데 나름대로 좋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행착오 겪고 망치고 그러면 거기에 좌절하는 게 참 크고 힘들고 많이 그렇죠. 일필휘지의 어떤 작품들도 뭐 많이 망치겠죠. 그런 류의 어떤 작품들도요. 하지만 우리 같이 그렇게 그사실하는 경우도 많이 망쳐요. 근데 작가가 어려운 거는 작업 자체도 어려운 게 있지만은
작업과 사회랑 연결이 될 때 이때 참 힘들어요, 작가가. 그러니까 고어가 왜 자살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랑 연결이 될 때 자기가 힘드니까 자살한 거거든요. 나도 그렇고 모든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렇게 자기 욕망과 사회라는 건 이 꾸르가 쉽게 되지가 않아요. 항상 그 불협화음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자기 도취도 있겠지만은 이런 과정을 막 겪으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는 거는 난 그게 프로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젊었을 때 잘 돼가지고 스타가 되는 경우도 많겠죠. 근데 스타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성,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어떤 내면의 에너지. 이게 없으면은 작가의 그거는 난 뭐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항상 또 그런 데에 대한 갈등에 너무 몰입했을 때 나한테 화가 나고 그냥 더 순수해지자. 그냥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다. 이 사회랑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자세를 굉장히 많이 가지려고 그러죠. 단체전이야 뭐 수시로 많은데 이제 내년은 또 중반기에 개인전이 또 하나 있고요. 뭐 다른 뭐 전시회는 몇 개 있습니다만은 그런 전시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내가 좀 변신하는 거, 작업에서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하는 그게 내 목표예요. 전시는 그 다음에 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과거에 내가 너무 이렇게 움츠려졌던 거를 좀 안에 있는 게 좀 훌훌 좀 나와가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작업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은 컬러, 구성 이 자체에 대해서 조금 평소에 했던 거랑 달리 좀 과감하고 싶었어요. 밤낮 내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정말 꼰대 그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답답해요, 내 자신에. 나를 조금 더 에너지를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보여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컬러를 조금 더 구성을 조금 과감하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